이 금고를 열면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 라고 CEO는 가난한 고아 소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5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연민등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오랫동안 어둠 속을 걸어온 이들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이들의 빛을 함께 기리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층 높이의 유리 건물 안쪽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곳은 권태민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넓은 공간,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권태민은 금고 앞에 서 있었다. 두 팔을 가슴 앞으로 꽉 끌어안은 채 턱을 손등에 괜 자세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는 답답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였다. 할아버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건설 회사를 세웠다. 아버지는 그 회사를 반도체 산업과 부동산 제국으로 키웠다. 이제 3대째 그 무게가 고스란히 권태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다. 3시간. 이미 3시간이나 흘렀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을 불렀다. 5명의 기술자들이 왔다. 모두 깔끔한 양복을 입고 비싼 장비들을 들고 왔다. 그들은 노트북을 열고 화면에 떠오르는 복잡한 숫자들을 분석했다. 최신 프로그램을 돌렸다. 열을 감지하는 특수 카메라로 금고 내부를 살펴보았다. 심지어 스위스에 있는 금고 제작 본사에 국제 전화까지 걸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꺼운 강철문은 마치 권태민을 조롱하듯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안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기업 합병 계약에 필요한 핵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계약서, 인감 도장, 비밀 계좌 정보. 그것들 없이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 문제는 마감 기한이었다. 이틀. 고작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보안팀을 이끄는 김 과장이 땀을 닦으며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장치가 아닙니다. 완전히 막힌 겁니다. 권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금고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평생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다. 두바이에서, 싱가포르에서,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회의실을 장악했다. 협상 테이블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어떤 난관도 돈과 권력으로 뚫고 나갔다. 그런데 지금 자기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서 있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다. 커다란 통창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강남대로의 넌사인이 번쩍였다. 고급 외제차들이 매끄럽게 도로를 가로질렀다. 고층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화려하고 빠르고 끝없이 움직이는 도시. 권태민은 그 빛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아래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좁은 골목길, 쪽방촌, 지하 새방. 권태민은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럴 이유도 없었다. 그는 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방탄 유리가 달린 차를 탔다. 특권이라는 투명한 벽 안에서 살았다. 그 벽 너머의 현실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두 세상은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이 건물의 뒤편 어딘가에서 좁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배고픔에 이끌린 작은 발걸음, 필요에 떠밀린 조용한 숨소리. 권태민은 그것을 몰랐다. 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자신의 돈이나 전문가들에게서 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몰랐다. 해답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누군가로부터 올 것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재능은 권태민이 평생 쌓아온 모든 확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한서진, 10살. 하지만 그 나이를 믿기 어려울 만큼 그녀의 눈빛은 깊었다. 8달 전부터 서진이는 서울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남고 있었다.
입양 시스템이 세 번째로 그녀를 버렸을 때 서진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른들의 약속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그저 스스로 살아가기로 했다. 서진이의 몸은 작았다. 같은 나이 아이들보다 훨씬 작았다. 영양 부족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은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 좁은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투명 인간처럼 도시를 누볐다. 오늘도 배가 고팠다. 아니, 배고픔은 이제 익숙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목구멍은 따끔거렸다. 공공 화장실에서 수돗물만 마셨다. 물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 위장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다 갔다 했다. 서진이는 알고 있었다. 큰 건물일수록 음식 쓰레기가 좋다는 것을. 특히 높은 층에 있는 임원들의 음식은 거의 새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두 입 베어 먹고 버리는 샌드위치, 포장도 뜯지 않은 과일, 밥만 마신 음료수. 그런 것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서진이에게는 그것이 생존이었다. 테헤란로의 높은 건물들을 올려다보았다. 유리로 된 벽, 반짝이는 금속 프레임. 저 안에는 깨끗한 사무실들이 있었다. 따뜻한 난방이 있었다. 그리고 음식이 있었다. 서진이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정문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다.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뒷문은 달랐다. 청소 직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었다. 오후 6시에서 6시 반 사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다. 퇴근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이 뒤섞였다. 서진이는 그 틈을 노렸다. 시계를 볼 수 없었지만 하늘의 색깔로 시간을 짐작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였다. 서진이는 낡은 배낭을 등에 맸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배낭이 있으면 사람들이 덜 의심했다. 학생처럼 보였으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의 때를 손으로 문질러 닦았다.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 애썼다. 건물 뒤쪽 직원 출입구로 다가갔다. 문이 열렸다. 청소 아줌마 한 명이 나오면서 다음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었다. 서진이는 그 틈에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보려고 하지 않았다.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콘크리트 바닥은 매끄러웠다. 서진이는 신발을 벗었다. 맨발로 걸으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만 이미 익숙한 감각이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낮은 층에는 음식이 별로 없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좋은 것들이 나왔다. 서진이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위층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흥분한 목소리, 다급한 목소리. 서진이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암호, 보안 시스템, 시간이 없다라는 단어들이 들렸다. 서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 기술적인 문제. 서진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다. 혹시 음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혹시 더 큰 기회가 있을까? 서진이는 조용히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진이는 한 가지를 배웠다. 어른들은 절대 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복도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환기구가 보였다. 금속 격자로 덮여 있었지만 나사 몇 개만 풀면 열릴 것 같았다. 서진이는 배낭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길에서 주운 것이었지만 쓸모가 많았다. 복도 구석에 놓인 청소 도구함 위로 올라갔다. 발끝으로 균형을 잡고 팔을 뻗어 나사를 하나씩 돌렸다. 손끝이 아팠다. 힘이 별로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나사가 빠지자 격자가 살짝 기울었다. 서진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다. 황이 덕트 안은 좁고 어두웠다. 하지만 서진이의 몸에는 딱 맞았다.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끌어올렸다. 금속 표면은 차가웠다. 손바닥과 무릎으로 기어갔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덕트를 따라 이동했다.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진이는 숨을 죽이고 앞으로 나아갔다. 환기구 격자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곳은 서진이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곳과도 달랐다. 넓은 사무실. 아니, 사무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화려했다. 높은 천장, 커다란 창문,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림 한 점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 서진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바닥에는 부드러워 보이는 카펫이 깔려 있었다. 가구들은 모두 반들반들 빛났다. 하지만 서진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사람들이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6명 있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그들은 커다란 금속 덩어리 앞에 서 있었다. 금고였다. 서진이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엄청나게 비싼 금고. 주변에는 노트북, 케이블, 전자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금고 앞에는 전자 패널이 있었다. 빨간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에러 신호였다. 서진이는 그 패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일정한 간격이었다. 한 남자가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입력했다.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빨간 불만 계속 깜박였다. 안 됩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잠겼습니다. 중앙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에 권위가 실려 있었다. 다른 방법은 없나? 회장님, 제조사에도 연락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원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기술자를 보내려면 최소 사흘은 걸린다고 하고요. 사흘? 우리한테 이틀밖에 없어. 회장이라고 불린 남자가 주먹을 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답답함이 역력했다. 다른 남자들도 침묵했다. 아무도 해결책이 없었다. 서진이는 금고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전자패널의 배선 구조, LED 불빛의 전멸 패턴, 옆면에 붙어있는 작은 센서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저건 모슬러 더블 가드 시스템이었다. 서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도서관 컴퓨터로 보안 시스템에 관한 자료들을 읽은 적이 있었다. 취미였다. 아니, 생존 기술이었다. 자물쇠, 보안 시스템, 암호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저 금고의 문제는 고장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공격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잠근 것이었다. 생체 인식과 시간 인증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 같았다. 새로운 장비를 설치했는데 이전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되는 거였다. 서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조용한 환기구 안에서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서진이는 얼른 배를 손으로 눌렀다. 잠깐 망설였다. 저 아래로 내려가야 할까?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 보였다. 혹시 도와주면 음식을 줄까? 아니면 쫓아낼까? 신고할까? 하지만 배고픔이 두려움보다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이는 자신이 저 금고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환기구 격자를 밀어냈다. 몸을 아래로 내렸다. 책상 위로 조용히 착지했다. 그리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6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눈이 휘둥그레진 얼굴들, 입이 벌어진 표정들. 이 높은 건물 사무실에 어떻게 아이가 나타난 거지? 서진이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거 제가 열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충격이었다. 두 번째 반응은 경계였다. 김 과장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보안팀장으로서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이봐요.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서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권태민이 손을 들어 김 과장을 제지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도 섞여 있었다. 그는 서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옷, 먼지 묻은 얼굴, 맨발. 이 아이는 분명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하지만 방금 뭐라고 했지? 금고를 연다고? 네가 뭐라고 했니? 권태민이 물었다. 서진이는 금고를 가리켰다. 저 금고요. 제가 열 수 있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다. 억지로 참던 웃음이 터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긴장이 웃음으로 풀렸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기술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씨름했는데 애가 열겠다고? 밥 먹을 시간에 장난치러 온 거 아냐?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하지만
서진이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 패널이요. 47초마다 에러 신호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암호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공격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멈췄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박 실장이 서진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이 분야에서 15년을 일한 전문가였다. 그런데 저 아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뭐라고? 박 실장이 물었다. 서진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지금 저 LED 불빛 보세요. 빨간색이 규칙적으로 깜박이잖아요. 그건 시스템이 계속 인증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증이 통과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이가 계속 말했다. 아마 최근에 새 장비를 설치하셨을 거예요. 생체인식 스캐너 같은 거요. 그게 옛날 시스템이랑 안 맞는 거예요. 새 장비는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데 옛날 소프트웨어는 그걸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생기고 시스템은 그걸 해킹 시도로 인식하는 거죠. 박 실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정확히 사흘 전에 새로운 망막 인식 스캐너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문제가 시작됐다. 그게 어떻게? 박 실장이 말을 더듬었다. 권태민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작은 아이가 몇 시간 동안 전문가들을 괴롭혔던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진단해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서진이는 계속했다. 그러니까 해킹이 아니라는 걸 시스템한테 알려주면 돼요. 시간 인증을 리셋하고 새 장비랑 옛날 시스템 사이에 완충 구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가능해? 권태민이 물었다. 네. 서진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김 과장이 끼어들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애가 어떻게... 조용히 해. 권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서진이에게 물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니?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배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너무 배가 고팠다. 저기요. 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대신 음식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남은 거라도 좋아요.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한 아이가 몇천만 원짜리 보안 시스템을 해결해 주겠다며 음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또 웃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라 황당함에 터진 웃음이었다. 권태민은 웃지 않았다. 그는 서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눈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진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는 배가 고팠다. 문득 권태민은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정말 성공한다면? 이 아이가 전문가들이 못한 일을 해낸다면?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장난스럽지만 진지한 미소였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 네가 만약 저 금고를 열면 음식이 아니라 1억 원을 주지. 서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억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안 됐다. 아니,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권태민은 진지했다.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서진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약속이에요. 그녀는 금고를 향해 걸어갔다. 남자들은 비켜섰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10살짜리 맨발의 소녀가 수십억 원짜리 금고 앞에 섰다. 불가능한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진이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표면이 눈앞에 있었다. 전자 패널이 여전히 빨간 불빛을 깜박이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6명의 어른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었다. 의심하는 눈빛, 기대하는 눈빛, 비웃는 눈빛. 하지만 서진이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앞에 놓인 문제에만 집중했다. 먼저 천천히 관찰했다. 서두르면 실수한다. 거리에서 배운 것이었다. 급하게 음식을 훔치려다 들키고, 급하게 도망치려다 넘어지고, 급하게 판단하다 위험한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서진이는 늘 침착했다. 전자 패널에 LED 불빛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47초. 정확히 47초마다 패턴이 반복됐다. 에러 코드도 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
박 실장님, 서진이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언제 새 장비를 설치하셨어요? 박 실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사흘 전에요. 망막인식 스캐너를.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완벽하게 작동했죠.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문제는 새로운 하드웨어와 오래된 소프트웨어 사이의 충돌이었다. 노트북 좀 빌려주세요. 박 실장이 망설였다. 권태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노트북을 서진이에게 밀어주었다. 서진이는 키보드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키를 누르기가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곧 익숙하게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코드들이 나타났다. 복잡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 남자들은 그걸 보며 눈을 깜빡였다. 저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서진이는 시스템 로그를 열었다. 지난 사흘간의 기록이 주르륵 나타났다. 인증 시도, 실패, 시간 기록. 모든 것이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 서진이는 그 패턴 속에서 핵심을 찾아냈다. 여기요. 서진이가 화면을 가리켰다. 봤죠? 새 스캐너는 망막 데이터를 200m초 안에 전송해요. 근데 옛날 시스템은 500m초를 기준으로 작동하게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새 장비가 보낸 데이터가 너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그걸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판단하고 자동으로 잠가버린 거죠. 박 실장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입이 벌어졌다. 맞았다.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며칠 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는데 저 아이가 단 몇 분 만에 원인을 찾아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실장이 물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진이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가져갔다. 시간 동기화를 조정하면 돼요. 시스템한테 새로운 속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 프로토콜을 일시적으로 우회해서 수동 인증 모드로 전환하면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코드가 입력됐다. 서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집중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공공도서관 컴퓨터로 공부했던 모든 지식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았다.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이 잠깐 멈췄다. 그러고는 새로운 창이 떴다. 시스템 재설정 중.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참았다. 금고에서 작은 기계음이 들렸다. 윙, 딸깍. 내부의 잠금 장치들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전자 패널의 빨간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초록색 불빛이 켜졌다. 인증 완료. 금고문이 희미한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다. 서진이는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남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고를 바라보았다. 김 과장이 앞으로 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과 도장, 그리고 문서 파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열렸어. 누군가가 속삭였다. 진짜 열렸어. 박 실장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서진이가 입력한 코드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완벽했다. 교과서적이었다. 아니, 교과서보다 더 영리했다. 어떻게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걸 알 수 있지? 권태민은 금고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3시간 동안 애타게 찾던 서류들이 거기 있었다. 손을 뻗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작고 마른 아이, 얼굴에 때가 묻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남루한 아이.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 빛나고 있었다. 네가. 권태민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맙다고, 놀랍다고, 믿을 수 없다고. 서진이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배가 고팠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권태민이 입을 열었다. 약속은 약속이야. 권태민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수표책을 꺼냈다. 펜을 집어들고 날짜를 적고 금액을 적었다. 1억 원. 숫자를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설마 이 아이가 정말 해낼 줄은 몰랐다. 수표를 떼어내 서진이에게 내밀었다. 여기. 서진이는 그 종이 쪽지를 받아들었다. 가볍고 얇았다. 하지만 거기 적힌 숫자는 무거웠다. 1억. 서진이는 1억 원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엄청난 돈이라는 건 알았다.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많은 돈, 평생 잘 수 있는 방을 살 수 있는 돈. 손이 떨렸다. 수표를 꼭 쥐었다. 구겨질까봐 조심스러웠다. 감사합니다. 서진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어른들 앞에서 우는 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권태민은 서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뭐지? 어디서 왔지?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됐지? 너 이름이 뭐니? 권태민이 물었다. 한서진이요. 서진아, 넌 어디서 저런 걸 배웠니? 서진이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거리에서 살아남으려고 배웠다고? 도서관에서 몰래 컴퓨터를 쓰면서 배웠다고?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혼자 공부했어요. 서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도서관에서요. 부모님은? 없어요. 그럼 지금 어디서 사니? 서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기 싫었다. 부끄러웠다. 침묵이 흘렀다. 권태민은 그 침묵으로 답을 알아챘다. 이 아이는 집이 없구나. 거리에서 사는구나. 너, 권태민이 말을 시작하려 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계약 상대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까지 서류가 준비 안 되면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됐어. 권태민이 금고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준비됐어. 바로 진행해. 비서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금고가 열렸습니까? 권태민이 서진이를 가리켰다. 비서는 그제야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봤다. 낡은 옷, 맨발, 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손에 쥔 수표. 이 아이가 열었어. 권태민이 말했다. 비서는 할 말을 잃었다. 주변의 기술자들도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저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태민은 서진이를 다시 보았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내야 하나? 1억 원을 쥐고 거리로 돌려보내야 하나? 그건 위험했다.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이 아이의 재능, 이런 재능이 거리에 묻혀 있었다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사라져가는 걸까? 권태민은 결심했다. 서진아. 그가 무릎을 굽혀 서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예. 서진이가 눈을 깜빡였다. 좋은 학교에 보내줄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살 곳도 마련해줄게. 네가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어. 서진이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꿈인가? 방금까지 배고파서 음식을 찾아 헤맸는데 지금은 1억 원을 받았고 집과 학교까지 제한받고 있었다. 왜요? 서진이가 물었다. 왜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권태민이 미소 지었다. 네, 재능이 아까워서.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 네가 내게 가르쳐줬어.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가장 놀라운 것들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걸.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8달 동안 혼자였다. 추웠고 배고팠고 무서웠다. 어른들은 모두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다.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 이 사람은 자기를 봤다. 자기의 가치를 봤다. 네.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게요. 권태민이 일어서서 김 과장에게 말했다. 차 준비해. 그리고 옷이랑 신발 살 수 있는 곳으로 먼저 가자. 저녁도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진이는 여전히 수표를 꼭 쥐고 있었다. 이게 현실이 맞나? 정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권태민이 사무실 문을 열었다. 가자. 서진이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환기구, 금고, 노트북,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 하지만 해냈다. 문을 나섰다. 복도는 환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이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다. 예전에는 저 빛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 자기도 저 빛 속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권태민이 먼저 나갔고 서진이가 따라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검은색 차가 서 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서진이는 처음으로 그런 차에 타봤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따뜻한 온기, 차가 출발했다. 서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 건물, 사람들,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오늘 밤 한서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차는 강남의 중심가를 지나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고급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였다. 넌사인 대신 은은한 조명이 건물 외벽을 비췄다. 이곳은 서진이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세상이었다. 차가 멈춰 섰다. 한 식당 앞이었다. 간판에는 한자로 뭔가 쓰여 있었지만 서진이는 읽을 수 없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권태민이 먼저 내렸고 서진이도 따라 내렸다. 여기는 서진이가 작게 물었다. 한정식 집이야. 네가 좋아할 거야. 권태민이 대답했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고개를 숙이며 맞았다. 어서 오세요, 권 회장님. 개별실로 안내해줘.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서진이는 자신의 맨발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깨끗한 나무 바닥에 자기 발자국이 더러운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다. 권태민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진이는 몸을 움츠렸다. 개별실 문이 열렸다. 낮은 테이블과 좌석이 있었다.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작은 분재 나무가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모든 게 고요하고 정갈했다. 앉아. 권태민이 자리를 권했다. 서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쿠션이 푹신했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편했다. 바닥에서 자는 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권태민이 종업원에게 말했다. 제철 코스로 하나, 그리고 아이 입맛에 맞게 좀 더 부드럽게 준비해줘. 국은 따뜻하게.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둘만 남았다. 서진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은 바닥을 향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 긴장하지 마. 권태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편하게 있어.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한 방에 앉아 있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작은 접시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였다. 나물, 전, 조림, 구이. 색깔도 다양하고 냄새도 좋았다. 하지만 서진이는 손을 뻗지 못했다. 먹어, 권태민이 말했다. 저기, 서진이가 주저하며 말했다. 손을 씻고 싶어요. 권태민은 그제야 서진이의 손을 봤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화장실을 가리켰다. 저쪽에서 씻고 와. 서진이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수도꼭지를 틀자 따뜻한 물이 나왔다. 손을 비누로 문질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문질렀다. 깨끗해질 때까지.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보였다. 흙이 묻고 머리가 엉망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한 얼굴. 자기 모습이 초라했다. 물로 얼굴을 씻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조금은 나아 보였다. 아니,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았다. 방으로 돌아왔다. 권태민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먹자. 서진이는 숟가락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밥을 한 숟갈 떴다.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씹을수록 단맛이 났다. 눈물이 날 뻔했다. 참았다. 국을 한 모금 마셨다. 된장국이었다. 진했다. 뜨거웠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따뜻해졌다. 천천히 먹었다. 급하게 먹으면 토할 것 같았다. 이틀 동안 굶었던 위가 갑자기 음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너무 맛있었다. 너무 행복했다. 권태민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저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는 평생 배고픔이 뭔지 몰랐다. 원하는 걸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달랐다. 저 아이에게는 이 한 끼가 생명이었다.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권태민이 말했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먹었다. 배가 부를 때까지. 아니, 배가 불러도 계속 먹었다. 내일 또 배고플까봐. 이게 마지막 식사일까봐. 서진아, 권태민이 불렀다. 네? 내일부터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서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권태민을 똑바로 봤다. 정말요? 정말이야.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참을 필요가 없었다. 여기는 안전했다. 이 사람은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서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권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났다. 배가 불렀다. 정말로 불렀다. 이렇게 배부른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났다. 이제 옷 사러 가자. 권태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서진이도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갑자기 먹어서 어지러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행복한 어지러움이었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탔다.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서진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차는 청담동으로 향했다. 고급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였다. 유리창마다 화려한 옷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값비싼 가방, 신발, 액세서리. 서진이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은 있었지만 만져본 적은 없었다. 한 옷가게 앞에서 차가 멈췄다. 간판에는 영어로 뭔가 쓰여 있었다. 읽을 수 없었지만 럭셔리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내려. 권태민이 말했다. 서진이는 망설였다. 저 이렇게 더러운데 들어가도 돼요? 괜찮아. 씻고 옷 갈아입으려고 가는 거잖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다. 조명은 환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옷들이 하얗고 깨끗한 선반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직원이 다가왔다.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서진이를 보고 잠깐 멈칫했다. 맨발에 더러운 옷을 입은 아이. 하지만 권태민을 알아본 순간 표정이 바뀌었다. 어서 오세요, 권 회장님. 아이 옷 좀 봐야겠어. 필요한 거 다 준비해줘. 속옷부터 겉옷까지. 신발도. 네, 알겠습니다. 사이즈를 직원이 서진이를 보며 눈으로 재빠르게 측정했다. 잠시만요. 제가 옷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직원이 사라지자 권태민이 서진이에게 말했다. 네가 입고 싶은 옷 골라도 돼.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서진이가 작게 말했다. 아무거나는 안 돼. 네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지. 서진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옷들이 너무 많았다. 모두 새 것이었다. 모두 깨끗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랐다. 평생 남이 버린 옷만 입었으니까. 직원이 옷 더미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쪽 탈의실에서 입어보시면 됩니다. 탈의실로 안내받았다. 깨끗한 거울, 부드러운 조명, 벤치. 혼자 남겨졌다. 옷들을 하나씩 봤다. 티셔츠, 바지, 원피스, 카디건. 모두 부드러웠다. 새 옷 냄새가 났다.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를 골랐다. 흰색 티셔츠와 남색 바지였다. 옷을 벗었다. 낡은 옷이 바닥에 떨어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봤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다. 팔은 가늘었고 다리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흉했다. 새 옷을 입었다. 티셔츠가 부드럽게 피부를 감쌌다. 바지는 딱 맞았다. 거울을 다시 봤다. 조금 달라 보였다. 여전히 말랐고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은 사람답게 보였다. 밖으로 나왔다. 권태민이 봤다. 잘 어울린다. 직원이 다른 옷들도 보여줬다. 재킷, 신발, 양말, 속옷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뭘 골라야 할지 몰랐으니까. 다 포장해줘. 권태민이 말했다. 네, 그리고 신발은 지금 신고 가시겠습니까? 그래. 직원이 운동화를 가져왔다. 흰색 운동화였다. 서진이는 처음으로 새 신발을 신어봤다. 발에 딱 맞았다. 쿠션이 푹신했다. 걷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니. 계산을 하는 동안 서진이는 가격표를 힐끗 봤다.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다. 이 옷 하나가 자기가 일주일 동안 모은 동전보다 비쌌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나왔다. 운전기사가 받아서 트렁크에 실었다. 다시 차에 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음 목적지가 달랐다. 어디 가요? 서진이가 물었다. 내 집. 권태민이 대답했다. 오늘은 거기서 자.
서진이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집? 진짜 집에서 잘 수 있다고. 차는 한강 쪽으로 향했다.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반포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였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32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거실이 바로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곧바로 집 안으로 통하는 구조였다. 들어와. 서진이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거실이 넓었다. 아니, 넓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거대했다. 천장이 높고 창문이 크고 한강이 한눈에 보였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권태민이 말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이상했다. 서진이에게 집이란 개념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다. 내 방은 저쪽이야. 권태민이 복도를 가리켰다. 씻고 쉬어. 내일 병원 가자. 병원요? 서진이가 놀라 물었다. 건강검진 받아야지.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것도 있을 테고.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여기저기 아팠다. 하지만 병원은 돈이 드니까 참았던 것이었다.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깨끗한 침대가 보였다. 책상, 옷장, 창문, 모든 게 새 것 같았다. 손을 뻗어 침대를 만졌다. 부드러웠다. 화장실로 갔다. 욕조가 있었다. 따뜻한 물을 받았다. 김이 올라왔다. 옷을 벗고 들어갔다. 물이 몸을 감쌌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다. 온몸에 긴장이 풀렸다. 8달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욕조에 앉아 있었다.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그리고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새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깨끗한 얼굴, 깨끗한 옷, 깨끗한 머리. 이게 자기가 맞나? 믿기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었다. 폭신했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눈을 감았다. 8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다. 그리고 꿈을 꾸지 않았다. 악몽도 없었다.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평화로웠다.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서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하얗고 깨끗한 천장. 순간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다.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깨끗한 방, 부드러운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 아, 맞다. 여기는 권태민의 집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여기서 잤다. 시계를 봤다. 아침 8시. 얼마나 잤지? 계산해봤다. 거의 10시간. 10시간이나 깊이 잤다. 8달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오래 자본 적이 없었다. 거리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으니까. 한쪽 눈은 뜨고 자야 했으니까.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갔다. 한강이 반짝였다. 아침 햇살을 받아 물결이 은빛으로 빛났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강변 도로를 달렸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일어났니? 권태민의 목소리였다. 네, 서진이가 대답했다. 아침 먹자. 준비되면 나와. 네, 금방 갈게요. 서진이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어제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잠을 푹 자서 그런가? 아니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거실로 나갔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밥, 국,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 앉아. 권태민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이미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서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제처럼 천천히 먹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덜 떨렸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오늘 병원 가야 해. 권태민이 말했다. 건강검진 받고 필요한 치료 받자. 네.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학교 갈 거야. 서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학교요? 응. 제대로 된 교육 받아야지. 내 나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지. 네. 근데 저는 저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어요. 글은 읽을 수 있는데 학교 공부는 처음이에요. 권태민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네가 금고를 열었잖아. 그 정도면 학교 공부쯤이야. 서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불안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자기처럼 거리에서 살았던 아이를 받아줄까? 걱정하지 마. 권태민이 서진이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시간을 줄게. 천천히 적응하면 돼.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강남의 큰 종합병원이었다. 특실로 안내받았다. 의사들이 여러 명 왔다.
서진이를 진찰하고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영양실조, 빈혈, 비타민 결핍, 피부염증, 작은 상처들이 잘낫지 않고 골문 흔적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권태민에게 설명했다. 이 아이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꾸준히 영양을 보충하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해주세요. 의사가 서진이에게 비타민제와 영양제를 처방했다. 그리고 연고도 줬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이 연고는 상처에 발라요.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가 끝나고 나오자 권태민이 물었다.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서진이가 대답했다. 사실 온몸이 쑤셨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권태민이 말했다. 서진아. 네, 네가 내 집에서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서진이는 긴장했다. 규칙은 보통 무섭고 엄격한 것이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마. 솔직하게 말해. 네. 둘째, 아프거나 힘들면 꼭 말해. 혼자 참지 마. 네. 셋째, 하루에 3끼 꼭 챙겨 먹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서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게 규칙이라고? 자기를 위한 규칙이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 넷째, 권태민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뭐든지 나한테 의지해도 돼. 알겠지? 서진이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알겠어요. 집에 도착했다. 서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한강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투명 인간이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군가 자기를 봤다. 누군가 자기를 챙겼다. 누군가 자기에게 집을 줬다. 권태민은 왜 이렇게 해주는 걸까? 그냥 돈만 주고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자기를 집으로 데려왔을까? 서진이는 생각했다. 아마도 권태민은 자기 안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았다. 가능성? 재능?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이유가 뭐든 서진이는 감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고 언젠가는 보답하겠다고. 핸드폰이 울렸다. 권태민이 준 새 핸드폰이었다. 메시지가 왔다. 내일부터 과외 선생님 올 거야. 학교 가기 전에 기초부터 배우자. 권태민. 서진이는 답장을 보냈다. 네,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렵지만 동시에 설렜다. 서진이는 작게 미소 지었다. 8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3달이 흘렀다. 서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몸무게도 늘었다. 더 이상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피부의 상처들도 거의 다 나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다. 예전에는 경계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이 이제는 호기심과 생기로 반짝였다. 과외 선생님이 매일 왔다.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서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다. 선생님들은 놀랐다. 이렇게 빨리 배우는 아이는 처음 봐요 라고 권태민에게 말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복잡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풀었다. 논리적 사고가 뛰어났다. 선생님이 설명하기도 전에 스스로 원리를 깨우쳤다. 오늘도 수학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문제를 냈다. 중학교 수준의 방정식이었다. 서진이는 문제를 보자마자 펜을 들었다. 계산이 술술 풀렸다. 2분 만에 답을 적었다. 맞았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빨리 푸는 게 아닐까요? 과정을 좀 더 꼼꼼히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돌아갔다. 서진이는 거실로 나왔다. 권태민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공부 끝났어? 권태민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네. 서진이가 옆에 앉았다. 어때? 재밌어? 네, 재밌어요. 특히 수학이요. 권태민은 웃었다. 역시. 금고 열던 네가 수학 못할 리 없지. 서진이도 웃었다. 이제는 그때 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아저씨, 서진이가 불렀다. 응?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냥 돈만 주고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권태민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였어. 10살짜리가 전문가들도 못 푼 문제를 풀었으니까. 하지만 내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 넌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아이였어. 서진이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지. 너같이 재능 있는 아이가 거리에서 사라져 간다면 그건 이 사회의 손실이라고. 나는 평생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어. 권태민이 서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넌 내게 가르쳐줬어.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가에 있다는 걸.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나는 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네가 배우고 잘하고 내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걸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서진이가 작게 말했다. 천만에. 오히려 내가 고마워.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권태민이 말했다. 서진아, 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서진이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내일을 걱정하는데 미래를 꿈꿀 여유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저는 서진이가 천천히 말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권태민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거리에는 저같이 재능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묻혀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싶어요. 학교도 보내주고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권태민은 감동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받은 도움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했다. 좋은 생각이야. 권태민이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네? 서진이가 놀라 물었다. 재단을 만들자 내 이름으로. 거리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네가 크고 배우고 준비되면 하는 거야. 나는 옆에서 도와줄게. 서진이는 믿을 수 없었다.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니. 정말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서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해요. 정말 원해요. 그날 밤 서진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자기 같은 아이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아이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들도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서진이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한서진 재단 목표, 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한다. 방법 1. 아이들을 찾아낸다. 2. 필요한 걸 제공한다. 음식, 옷, 집, 학교. 3.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준다. 4.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다. 글씨가 서툴렀다. 맞춤법도 틀렸다.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서진이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때 자기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서진이는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희망이었다. 1년이 흘렀다. 서진이는 이제 11살이 되었다. 키도 조금 자랐고 몸도 건강해졌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했다. 친구들도 생겼다. 아무도 서진이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다. 권태민이 학교에 미리 이야기해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진이는 자기 과거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했다. 추웠던 밤들, 배고팠던 날들,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던 시간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서진이는 권태민과 함께 거리를 걸었다. 시청 앞 광장이었다.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그런데 서진이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다. 남자아이였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낡은 옷을 입고 골판지 위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작은 컵이 놓여 있었다. 구걸하고 있었다. 서진이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눈빛이 익숙했다. 1년 전 자기 눈빛과 똑같았다. 포기와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희망. 아저씨. 서진이가 권태민을 불렀다. 응? 저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권태민이 아이를 봤다. 그리고 서진이를 봤다. 서진이의 눈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가보자. 둘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움찔하며 경계했다. 어른들이 다가오면 보통 쫓아냈으니까. 안녕. 서진이가 무릎을 굽히며 말했다. 이름이 뭐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쳐다봤다. 나는 한서진이야. 나도 너처럼 거리에서 산 적 있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이를 봤다. 깨끗한 옷, 새 신발. 거짓말 같았다. 정말이야. 서진이가 말을 이었다. 1년 전까지 나도 여기 어딘가에 있었어. 추웠고 배고팠어. 너처럼. 아이의 눈빛이 조금 풀렸다. 배고프지? 서진이가 물었다. 아이는 주저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밥 먹으러 가자. 우리랑. 아이는 놀란 얼굴로 권태민을 봤다. 권태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밥만 먹고 가도 돼. 아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배고픔이 두려움보다 컸다. 천천히 일어났다. 가까운 식당으로 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서진이는 옆에서 지켜봤다. 1년 전 자기 모습이 보였다. 이름이 뭐야? 서진이가 다시 물었다. 민호. 아이가 작게 대답했다. 민호야, 너 혹시 숫자 잘 맞춰?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은 좀 잘해요. 어떻게 배웠어? 그냥 동전 세다 보니까 배웠어요. 얼마 모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서진이는 권태민을 봤다. 권태민도 알아챘다. 이 아이도 재능이 있었다. 민호야, 너 학교 가고 싶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학교요? 저 같은 애가 학교를 가요. 왜 못 가? 나도 갔는걸. 하지만 돈도 없고. 돈은 우리가 도와줄게. 권태민이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학교도 보내주고 살 곳도 마련해 줄 수 있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서진이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날 민호는 권태민의 도움으로 임시 보호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했다. 서진이는 민호를 몇 번 더 만났다. 공부를 도와주고 격려해줬다. 민호는 서진이의 말대로 수학을 정말 잘했다. 선생님들이 놀랐다. 석 달 후 민호는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서진이는 시상식에 갔다. 민호가 상장을 받는 모습을 봤다. 가슴이 벅찼다. 한 명을 구했다. 한 명에게 기회를 줬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권태민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더 하고 싶어요. 뭘?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민호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이 거리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찾아야 해요. 권태민은 서진이의 눈을 봤다. 그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보였다. 알았어.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정말요? 응. 재단 설립 준비하자. 네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자금을 대고. 서진이는 뛸 듯이 기뻤다. 감사합니다. 허마 천만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넌 공부도 계속해야 해. 네가 더 많이 배워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네, 그럴게요. 그날부터 서진이와 권태민은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진이는 학교가 끝나면 권태민의 사무실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다.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들이 왔다. 어른들 사이에서 11살 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진이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거리에, 쪽방촌에, 고아원에.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그리고 단순히 돈만 주면 안 돼요. 교육을 줘야 해요. 진짜 배울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에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해요.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너희도 가치 있다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가 맞았다. 석 달 후 한서진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다. 이사장은 권태민, 명예이사는 한서진. 재단의 첫 사업은 거리의 아이들을 찾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서진이는 첫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단순히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 누가 다음 과학자가 될지, 누가 예술가가 될지, 누가 이 사회를 바꿀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묻힐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진이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시작이었다. 긴 여정의 시작.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재단이 시작되고 첫 달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서진이는 현장에 직접 나갔다. 권태민이 함께 갔다. 사회복지사 2명도 동행했다. 목적지는 용산구의 한쪽 방촌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다.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다. 벽은 금이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공기는 무거웠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났다. 서진이는 이 냄새를 알고 있었다. 예전에 자기도 이런 곳을 지나다녔으니까. 한 작은 방문 앞에서 멈췄다. 사회복지사가 노크했다. 계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조금 열렸다. 중년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한서진 재단에서 왔습니다. 혹시 댁에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데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아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요. 학교도 보내드리고. 필요 없어요. 여자가 문을 닫으려 했다. 서진이가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저도 예전에 거리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학교 다니고 있고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자가 서진이를 봤다. 어린아이였다.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우리 애는 괜찮아요. 여자가 말했다. 우리끼리 잘 살아요. 문이 닫혔다. 서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거부하는 걸까? 도와주려는 건데. 권태민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다음에 다시 오자.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 특히 힘든 상황에서는 시간이 필요해. 다른 집들도 비슷했다. 어떤 곳은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어떤 곳은 화를 냈다. 우리 애 데려가려고? 사기꾼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들. 그날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만나지 못했다. 저녁에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 서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속상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서진아, 권태민이 불렀다. 네, 오늘 힘들었지?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쉽지 않아.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에 머물고 싶어 해. 낯선 도움은 무섭거든. 혹시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명해야 해. 우리가 진짜라는 걸. 우리가 정말 돕고 싶다는 걸. 1명, 2명씩 천천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공하면 소문이 퍼질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 서진이는 생각했다. 맞는 말이었다. 민호처럼. 1명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볼 것이다. 일주일 후 다시 그 쪽방촌을 찾았다. 이번엔 민호를 데려갔다. 민호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았다. 같은 집 문을 두드렸다. 여자가 문을 열었다.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또 왔네요. 네, 이번엔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서진이가 민호를 앞으로 밀었다. 민호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예요. 저도 예전엔 거리에서 살았어요. 근데 한서진 재단 덕분에 지금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여자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정말 거리에서 살았어요? 네. 광화문에서 구걸했어요. 근데 서진이 누나가 저를 찾아줬어요. 지금은 공부하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여자는 민호를 위아래로 봤다. 건강해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우리 딸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해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안은 좁았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었다. 구석에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였다. 책을 읽고 있었다. 수아야, 이리 와봐. 수아라는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사람들을 보고 움찔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엄마가 말했다. 서진이가 무릎을 굽혔다. 안녕 수아야. 나는 서진이야. 너 학교 가고 싶어? 수아는 엄마를 봤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아가 작게 대답했다.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싶어요. 서진이는 미소 지었다. 그럼 가자. 우리랑. 그날
수아는 재단의 두 번째 아이가 되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이는 생각했다. 한 명 또 한 명, 천천히 하나씩.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권태민이 물었다. 오늘은 어때? 서진이가 웃었다. 좋아요. 힘들지만 할만해요. 그래, 계속하자. 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지나갔다. 어딘가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찾아갈 사람들이 있었다. 서진이와 한서진 재단이. 이건 긴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서진이는 준비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아이였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 누군가가 될 차례였다. 6개월이 더 흘렀다. 한서진 재단은 이제 2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20명. 숫자로는 작아 보였지만 각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재단 사무실도 생겼다. 강남의 작은 건물 2층이었다. 책상 5개, 컴퓨터, 전화기. 직원도 4명으로 늘었다. 사회복지사 2명, 교육 담당자 1명, 행정 담당자 1명. 서진이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사무실에 들렀다. 숙제를 하면서도 귀는 직원들의 대화에 열려 있었다. 민호가 이번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동상 받았대요. 수아는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간대요. 새로 들어온 아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하나하나가 기적 같았다. 몇 달 전만 해도 희망이 없던 아이들이 지금은 꿈을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한서진 재단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은데요. 권태민이 응대했다. 어떤 내용으로요? 거리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라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명예 이사가 12살 아이라는 점이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에 대해서도 쓰시려고요? 네, 괜찮으시면요. 서진이는 권태민을 봤다. 권태민이 물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괜찮겠어? 서진이는 잠시 생각했다. 자기 과거가 신문에 나온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 창피할까? 아니 오히려 좋을 것 같았다. 자기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괜찮아요. 할게요. 인터뷰가 시작됐다. 기자가 물었다. 서진이는 어떻게 거리에서 살게 됐나요? 입양 가정에서 3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어요. 추웠고 배고팠고 무서웠어요. 근데 살아남아야 했어요. 어떻게 권태민 회장님을 만났나요? 서진이는 금고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건물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받아 적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데려가셨어요. 집도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지금은 뭘 하고 싶나요? 저같이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기회만 있으면 누구나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기사가 나갔다. 일주일 후 신문 사회면 전면에 실렸다. 12살 소녀, 거리에서 재단 명예이사로 사진도 실렸다. 서진이가 사무실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민호 수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전화가 폭주했다. 저희 아이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기부하고 싶은데요. 자원봉사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이 난리가 났다. 직원들이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 한서진 재단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시에서도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재단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권태민과 서진이는 시청으로 갔다. 회의실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가득했다. 서진이는 떨렸다. 이렇게 많은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시작하자 떨림이 사라졌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을 숫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각각의 아이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수학을, 어떤 아이는 예술을,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해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단순히 학교만 보내면 안 돼요. 심리치료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해요. 이 아이들은 상처가 많거든요.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키워줘야 해요.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서진이가 말을 이었다. 희망을 줘야 해요. 이 아이들은 포기하는 데 익숙해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어주면 그 아이들도 자기를 믿기 시작해요. 박수가 터졌다.
회의가 끝나고 한 관계자가 다가왔다. 서진이, 정말 대단해요. 12살이 맞아요. 서진이는 웃었다. 네, 맞아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겠네요. 노력할게요.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권태민이 물었다. 오늘 어땠어? 떨렸는데 재밌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진이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한서진 재단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조직이 아니었다. 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서진이는 겸손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다. 20명, 2000명, 2만 명. 더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이는 다짐했다. 멈추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건 사명이었다. 자기 인생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인생을 구하는 길. 서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계속 가자. 더 멀리, 더 넓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서진 재단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인터넷 기사 댓글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재단을 운영해? 어차피 돈 많은 회장님 덕분이지. 애는 그냥 얼굴 마담이야. 저런 애들 도와봤자 소용없어. 결국 다시 거리로 나가. 서진이는 그 댓글들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자기가 진심으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권태민이 눈치챘다. 댓글 봤구나. 네,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모르고 말하는 거야. 근데 맞는 말도 있어요. 저는 아직 어려요. 경험도 부족하고. 서진아. 권태민이 서진이의 어깨를 잡았다. 네가 어리다는 건 맞아. 하지만 네가 겪은 건 다른 누구도 겪지 못한 거야. 그 경험이 너의 강점이야. 서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생겼다. 한 학부모 단체가 항의했다. 한서진 재단이 지원하는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지 말라.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뉴스에도 나왔다. 카메라 앞에서 한 학부모가 말했다. 그 아이들은 문제가 많아요. 거리에서 살았던 아이들이잖아요. 도벽이 있을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섞이면 안 돼요. 서진이는 그 뉴스를 보며 울었다. 억울했다. 민호도 수아도 다른 아이들도 모두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었다.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선입견이 있었다. 편견이 있었다. 권태민이 회의를 소집했다. 직원들, 변호사 그리고 서진이가 모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차별이에요. 하지만 서진이는 다른 생각이었다며 싸우면 안 돼요. 모두가 서진이를 봤다. 왜? 권태민이 물었다. 싸우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더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서진이는 깊게 숨을 쉬었다. 보여줘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떻게? 발표회를 열어요. 공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서로를 봤다. 위험한 제안이었다. 만약 실패하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권태민은 동의했다. 좋아, 해보자. 한 달 동안 준비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준비했다. 민호는 수학 문제 풀이를 보여주기로 했다. 수아는 영어 연설을 준비했다. 그림 잘 그리는 아이는 자기 작품을 전시했다. 음악 좋아하는 아이는 피아노를 연주했다. 발표회 날이 왔다. 장소는 강남의 한 문화센터였다. 사람들이 모였다. 기자들도 왔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도 왔다. 비판하기 위해. 서진이가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아이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님을 잃었고, 어떤 아이는 버림받았고, 어떤 아이는 가난 때문에 집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문제아라고 불러요. 위험하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착한지. 오늘 여러분이 직접 보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서진이가 무대에서 내려왔다. 첫 번째 아이가 올라왔다. 민호였다. 민호는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설명하면서 풀었다.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다. 다음은 수아였다.
그녀는 영어로 연설했다. 꿈에 대하여 라는 주제였다. 발음도 좋았고 내용도 감동적이었다. 하나씩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각자의 재능을 보여줬다. 그림, 음악, 춤, 글쓰기. 관중들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엔 의심이었다. 하지만 점점 놀라움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에 모든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함께 노래를 불렀다. 꿈을 향해라는 제목의 노래였다. 직접 가사를 썼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우리는 빛날 거예요. 노래가 끝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이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항의했던 학부모 중 한 명이 울고 있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그 학부모가 서진이에게 다가왔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우리 아이한테도 이 친구들 만나게 해도 될까요? 같이 공부하고 물론이죠. 그날 밤 뉴스에서 발표회를 다뤘다. 한서진 재단 아이들 감동의 무대, 편견을 깬 아이들의 재능 댓글도 바뀌었다.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들 응원합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서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힘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이겼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으로. 서진이는 미소 지었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2년이 더 흘렀다. 서진이는 이제 14살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었다. 키도 자랐고 얼굴도 성숙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리고 더 단단해졌다. 한서진 재단은 이제 5개 도시에서 활동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총 2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서진이는 만족하지 않았다. 더 크게,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재단 이사회였다. 권태민 직원 대표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모였다. 서진이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띄웠다.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을 찾아서 도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이는 한정되어 있어요. 거리에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찾게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한 이사가 물었다. 현장팀을 만들어요. 각 지역마다. 그 팀은 동네 사람들로 구성돼요. 복지관 직원, 학교 선생님, 상인, 경찰관. 그들은 자기 동네를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떤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현장팀은 아이들을 관찰해요.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 능력을 봐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글을 못 읽지만 기계를 잘 고쳐요. 어떤 아이는 수학을 못하지만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 재능을 찾아내는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다. 다음 슬라이드였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학교만 보내면 안 돼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해요. 생태계요? 권태민이 물었다. 네. 멘토 시스템, 심리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아이가 자라는 전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서진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자존감이에요. 이 아이들은 평생 듣고 자랐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너는 문제야, 그런 말들을. 우리는 그걸 바꿔야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치 있어, 너는 특별해. 그렇게 말해줘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좋은 계획이에요.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요. 맞아요. 서진이가 인정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필요해요.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정부가 도와줄까요? 도와줄 거예요. 서진이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우리가 이미 증명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정부도 알아요. 이게 효과 있다는 걸. 권태민이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정부에 제안서를 내자. 한 달 후 서진이와 권태민은 교육부로 갔다. 장관을 만났다. 넓은 회의실, 높은 천장, 커다란 태극기. 서진이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익숙했다.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장관이 먼저 말했다. 한서진 재단의 활동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서진이가 대답했다. 오늘은 무슨 제안을 하러 오셨나요? 서진이는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현장팀 생태계 멘토 시스템 모든 것을. 장관은 진지하게 들었다.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면 예산이 상당할 텐데요. 네, 하지만 투자 가치가 있어요. 서진이가 말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기여하게 되면 그 가치는 몇 배로 돌아올 거예요. 예를 들어 민호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수학 천재예요. 나중에 과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민호를 돕지 않았으면 그 재능은 거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포기하면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어할 거예요. 범죄, 빈곤, 질병,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면 그들은 건강한 어른이 되어 일하고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해요. 그게 진짜 이익이에요. 장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시범 사업을 해보죠. 3개 도시에서 1년 동안 결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거예요. 서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대신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권태민이 말했다. 잘했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서진이가 대답했다. 이제 정말 보여줘야 해요. 그래, 보여주자.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서진이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거리들, 건물들, 사람들. 어딘가에 다음 민호가 있었다. 다음 수아가 있었다. 그들을 찾아야 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했다. 서진이는 다짐했다. 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모든 아이가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6개월 후 서진이는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 서 있었다. 전국 교육 혁신 포럼이었다. 참석자는 1000명이 넘었다. 교육부 장관, 대학 총장들, 교사들, 학자들, 한국 교육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였다. 그리고 서진이가 기조 연설자였다. 14살. 중학교 2학년. 무대 뒤에서 서진이는 심호흡을 했다. 떨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권태민이 옆에 있었다. 괜찮아. 떨려요. 당연하지. 근데 넌 할 수 있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네가 겪은 거니까.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자가 소개했다. 다음 연사는 한서진 재단의 명예이사 한서진 양입니다. 14살의 나이에 이미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놀라운 젊은 리더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박수 소리가 터졌다. 서진이는 무대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관중석이 보였다. 수많은 얼굴들 모두 자기를 보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저는 4년 전까지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10살이었어요. 집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관중이 조용해졌다. 추웠어요. 겨울밤에 골판지 위에서 잤어요. 배고팠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찾았어요. 무서웠어요. 혼자였으니까. 하지만 제일 힘든 건 그게 아니었어요. 서진이는 잠시 멈췄다. 가슴이 뭉클했다. 제일 힘든 건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저는 투명 인간 같았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관중석에서 코 푸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구나.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봤어요. 서진이는 권태민을 가리켰다. 권태민 회장님이요. 그분은 저를 봤어요. 제 가능성을 봤어요. 저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다. 서진이의 과거와 현재, 거리에서 움츠린 모습, 그리고 지금 무대에 선 모습.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 좋게 누군가를 만났고 운 좋게 기회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같이 운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바뀌었다. 거리의 아이들 사진, 쪽방촌, 고아원. 이 아이들도 재능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꿈이 있어요. 하지만 기회가 없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은 이 아이들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숫자로 판단하니까. 성적, 출석률, 부모 소득.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는 보지 못해요.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 아이가 왜 거기 있는지 물어보세요. 성적이 나쁜 학생을 보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학생이 집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알아보세요.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를 보면 그냥 벌 주지 마세요. 그 아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저처럼 될 수 있으니까. 기회만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화면에 한서진 재단 아이들의 성공 스토리가 나타났다. 민호가 수학대회에서 상 받는 모습, 수아가 영어, 연설하는 모습, 다른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 이 아이들이 증거예요. 포기받은 아이는 없어요. 포기한 어른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과학자, 예술가, 리더들이 지금 거리에서, 쪽방에서, 고아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진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간단한 문장이었다. 모든 아이는 가능성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모든 아이는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그 가능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선택했어요. 살리는 쪽을.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서진이는 마이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서진이는 무대를 내려왔다. 권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포옹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떨렸어요. 안 보였어. 넌 정말 대단해. 연설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서진이에게 다가왔다. 제 학교에서도 그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우리 재단도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다뤘다. 14살 소녀의 감동 연설, 교육계를 울린 한서진의 메시지, SNS에서도 퍼졌다.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들이 달렸다. 울었어요. 이 아이가 한국의 희망입니다. 내일부터 아이들을 다르게 볼게요. 서진이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메시지가 전해졌다. 사람들이 들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진이는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싸워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충분히 이겼다. 그걸로 충분했다. 2년이 또 흘렀다. 서진이는 이제 16살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부산의 한 지역을 방문하는 날. 한서진 재단이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곳이었다. 권태민과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산, 들판, 작은 마을들. 긴장돼? 권태민이 물었다. 아니요, 기대돼요. 서진이가 대답했다. 부산역에 도착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독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낙후된 지역이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난 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다. 영도 청소년 혁신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벽화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1층은 컴퓨터실이었다.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고 있었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아이들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 누나다. 한 아이가 소리쳤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서진이를 둘러쌌다. 누나, 저 앱 만들었어요. 저는 로봇 만들고 있어요. 저는 웹사이트 디자인 배우고 있어요. 서진이는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칭찬했다. 2층으로 올라갔다. 미술실이었다. 캔버스들이 줄지어 있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유화, 수채화, 조각. 한 아이가 서진이에게 다가왔다. 누나, 이거 봐요. 그림이었다. 바다 풍경이었다.
파도, 배, 갈매기, 섬세했고 아름다웠다. 누가 그렸어? 서진이가 물었다. 저요. 저 김태양이에요. 누나 저 기억해요? 서진이는 기억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만난 아이. 말이 없고 눈을 피하던 아이. 집에서 학대받고 거리로 나온 아이. 기억하지. 태양아 정말 잘 그렸다. 감사해요. 누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한 거야. 3층은 음악실이었다. 기타, 피아노, 드럼. 한 무리의 아이들이 밴드를 연습하고 있었다. 음악이 흘렀다. 거칠었지만 열정적이었다. 연습이 끝나자 한 아이가 다가왔다. 누나 우리 다음 달에 공연해요. 올 거죠? 물론이지. 건물을 나와 근처를 걸었다. 예전에는 빈 건물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작은 가게들이 생겼다. 카페, 빵집, 공방. 저기요. 한 가게 주인이 불렀다. 서진이 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제 딸이 재단 프로그램 다녀요. 정말 감사해요. 딸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행이에요. 조금 더 걸어가자 공원이 나왔다. 새로 만든 공원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진이는 벤치에 앉았다. 권태민도 옆에 앉았다. 어때? 권태민이 물었다. 믿기지 않아요. 3년 전에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네가 한 거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맞아. 하지만 시작은 네가 했어. 서진이는 공원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아이들, 희망이 있는 얼굴들. 아저씨, 제가 처음에 꿈꿨던 게 이거였어요. 뭐? 아이들이 웃는 거요. 진짜로 웃는 거. 꿈꾸는 거. 미래를 상상하는 거. 그래, 이렇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권태민이 웃었다. 너는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만족하면 멈춰요. 멈추면 안 돼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깔끔한 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누나! 서진이가 일어나 돌아봤다. 얼굴이 익숙했다. 민호야? 네, 저예요. 서진이는 믿을 수 없었다. 민호, 6년 전 광화문에서 만난 그 아이,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어쩐 일이야? 부산에? 저 여기 대학교 다녀요. 부산대학교 수학과요. 그리고 주말마다 여기 와서 봉사해요. 정말? 네, 누나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 도와줄 차례예요.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누나. 민호는 인사하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는 것이었다. 서진이는 그 뒷모습을 봤다. 가슴이 벅찼다. 이거였다. 이게 자기가 원했던 거였다. 도움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 선순환. 계속 이어지는 희망. 보이지? 권태민이 말했다. 네가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어. 네, 보여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돌아가자. 권태민이 말했다. 네. 차에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봤다. 불이 켜지고 있었다. 서진이는 생각했다. 한국 전역에 이런 곳이 15개 있었다. 15개의 센터, 수천 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각각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희망. 서진이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계속하겠다고, 멈추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건 자기의 인생이었으니까.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이유였다. 저녁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서진이는 특별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진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이었다. 장소는 한강변의 대형 이벤트 홀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입구가 보였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 준비됐어? 권태민이 물었다. 네.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환호했다. 홀 안은 장관이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정부 관계자들, 기업인들, 교육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다. 재단이 도운 아이들과 그 가족들. 무대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다. 한서진 재단 5주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식이 시작됐다. 사회자가 재단의 역사를 설명했다. 5년 전
한 소녀의 꿈으로 시작된 이 재단은 이제 전국 15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다. 통계, 그래프, 성과. 2,30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900여 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53개의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17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에게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얼굴이 있었다. 이름이 있었다. 이야기가 있었다. 동영상이 재생됐다. 아이들의 인터뷰였다. 민호가 나왔다. 저는 거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서진이 누나가 저를 찾아줬어요. 이제 저는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수아가 나왔다. 저는 엄마랑 좁은 방에서 살았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재단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태양이가 나왔다. 저는 집에서 맞았어요. 도망쳤어요. 근데 재단에서 저를 보호해줬어요. 이제 저는 화가예요. 한 명 한 명 그들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다. 관중석에서 눈물 닦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서진이가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서진이는 잠시 기다렸다가 계속했다. 오늘 여기 서니까 6년 전이 떠올라요. 제가 금고를 열었던 그날 사람들이 웃었다. 저는 그날 배가 고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음식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음식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희망이요. 권태민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저라는 사람을 봤어요. 제 가능성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서진이는 권태민을 봤다. 그가 객석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특별하지 않다는 걸.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이런 운을 가질 수 있게 만들자.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했어요. 숫자로 보면 2,000명이에요. 근데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2,000개의 인생이에요. 2,000개의 미래예요. 스크린에 아이들의 사진들이 지나갔다. 웃는 얼굴들, 빛나는 눈들.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냐고. 저는 대답해요.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거리에서 떠는 게 어떤 건지, 배고픈 게 어떤 건지, 투명 인간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세상은 바뀌어야 해요. 우리는 아이들을 숫자로 보면 안 돼요. 통계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은 한 명이 우주예요. 가능성의 우주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서진이는 관중을 천천히 둘러봤다. 눈을 맞췄다. 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요. 특히 힘든 아이들을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이면 돼요. 작은 믿음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서진이는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다. 지능은 특권이 아니에요. 재능은 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거리에, 쪽방에, 고아원에 우리가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찾으면 세상은 변해요. 한 명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증거예요. 민호는 증거예요. 수아는 증거예요. 우리 모두가 증거예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포기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주세요. 서진이는 깊게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1,000명이 모두 일어섰다. 박수, 환호, 눈물. 음악이 흘렀다. 무대에 아이들이 올라왔다. 재단이 도운 모든 아이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빛이라는 제목의 노래였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빛을 비춰줬어요. 이제 우리도 빛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춰줄 거예요. 서진이는 무대 뒤에서 그 장면을 봤다. 가슴이 벅찼다.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권태민이 다가왔다. 잘했어. 고맙습니다. 모든 게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나는 그냥 문을 열어준 것뿐이야. 들어가서 길을 만든 건 너였어. 둘이 무대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웃고 노래하고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이제 뭐 할 거야? 권태민이 물었다. 계속 할 거예요.
서진이가 대답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 계속하자. 밖으로 나왔다. 한강이 보였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서진이는 생각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다. 꿈이었다.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중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빛들이 있었다. 거리에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아이들. 서진이는 다짐했다. 찾을 것이다. 모든 빛을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누군가 자기를 찾아줬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찾을 차례였다. 평생. 서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할게요. 멈추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서진이는 준비되어 있었다.